4월 19일 유럽 여행 여섯째 날. 인터라켄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프랑스 파리를 가려고 버스를 탔다. 스위스에서 파리로 가려면 바젤, 베른, 로잔, 제네바에서 탑승하는 4개 열차 노선이 있다. 좌석 배정이 여행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탑승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책자에 적혀 있었다. 가까운 베른과 로잔역에서 좌석을 구하지 못한 일행은 레만호 끝자락에 있는 제네바를 향해 가면서 나는 문득 떠오른 착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급히 메모를 했다. 그런 다음 마음에 새겨둘 요량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빌라도 자살 버전은 터무니없는 날죠. 가이드가 스위스 관광에는 필라투스 코스와 융프라우 두 코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필라투스 코스에 대해서 가이드에게 물었을 때 대답이 너무 허망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의 유령이 세상을 떠돌다가 필라투스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호수에서 용을 보았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용의 모습이 필라투스 산 로고가 되었습니다. 16세기경 가톨릭 성직자들이 호수를 메워버려서 지금은 유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사를 날조하거나 창작하는 경우 그것은 정신적 식민지를 공략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빌라도 유령 이야기는 내가 노리는 또 다른 표적인 셈이었다. 제네바에서 출발한 떼제베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파리 근교 리옹역에 도착했다. 커다란 시계탑이 있는 리옹역 가까운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여행사 로고가 그려진 버스를 탔다. 버스가 출발하고 인솔 가이드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파리 현지 가이드가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을 말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리에 거주하면서 한국 문예지 문학동네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자신이 시인임을 밝힌 가이드에게 일행은 박수로 화답했다. 가이드는 고맙다고 말을 한 다음 파리에서의 관광 일정을 말했다. 오늘은 샤를 드골 광장의 개선문을 보시고 사크레 쾌르 성당이 있는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거리의 화가들, 반고호, 피카소가 살았던 파리의 뒷골목을 걸어보고 생강 선착장으로 이동해서 유람선을 타고 에펠탑 야경쇼를 구경하시고 호텔로 갑니다. 내일 오전 8시경 에펠탑에 올라가서 파리 시가지를 조망하고 내려와서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드골 공항에서 오후 7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유럽 관광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파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 7박 8일 패키지 여행이 모두 끝난다는 이야기였고 나는 속으로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즐거운 여행이었다. 버스가 개선문 광장 도로변에 정차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일행은 가이드를 따라 개선문 바로 앞까지 갔다. 파리에는 3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곳 개선문 광장은 방사형으로 뻗은 12개의 도로가 마치 빛나는 별과 같은 모양이라서 에투알, 별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선문은 프랑스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폴레옹 1세의 지시로 건립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선문 꼭대기에는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입장권은 풀옵션에 들어있지 않아서 전망대에 오르려면 개별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고 234개 돌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전망대를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행은 개선문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이드 설명을 들었다. 건물 안쪽 동서남북 내면에 새겨진 조각상과 부조는 나폴레옹 1세의 승리와 공적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들이고 개선문 아래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무명 용사들, 유골을 합장한 무덤이라고 했다. 무덤 위쪽 지상에서는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1923년 11월 11일 당시 국방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가 점화한 불꽃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행은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곳에 있는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갔다. 창작과 예술의 발원지 몽마르트르 언덕을 오르는 계단에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사크레 쾌르 성당 앞에서 가이드가 말했다. 이 성당은 1871년 보불 전쟁에서 패전한 후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파리 국민의회는 건축을 의결하고 국민 헌금으로 1914년 완성했습니다. 일행 중에서 성당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이드는 창작과 예술의 발원지로 알려진 성당 바로 옆 주거지역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주거지역 거리와 공터에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길거리 화가들과 모델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몽마르트 계단 반대편 비탈진 좁은 골목에는 반고우의 집을 비롯하여 근대 미술사에 공헌한 예술가들 이름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곳이 창작과 예술의 장소가 된 배경을 가이드가 이야기했다. 1900년을 전후로 파리의 집값은 비싸서 노동자, 건달, 가난한 화가, 삼류가수들이 이곳 빈민촌에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낙후된 환경이 화가들에게 영감과 창의력을 키우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이곳의 허름한 집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시인이 피카소 집을 방문하고는 너무 허름해서 바토라부아르, 그러니까 생강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세탁선 같다고 말한 이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세가 15프랑이었던 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부터 피카소는 몽마르트에 살고 있었으며 세탁선 거주 이후에도 파리와 바르셀로나를 왕래하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프랑스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기사를 나는 어느 일간지에서 보았다. 피카소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내전 기간 중 발표한 작품 게르니카가 대표적이다. 스페인의 소도시 게르니카에서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이 작품을 2개월 만에 완성하여 파리 국제박람회장에 전시했다. 전쟁의 광포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스페인 투우 경기를 상징화한 작품으로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내가 이처럼 피카소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가 그린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은 빨갱이 그림이라는 이유로 피카소 이름을 언급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왼쪽과 오른쪽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알몸의 여인들과 갑옷 입은 군인들, 고통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2명의 여인, 체념한 듯 눈을 감은 다른 여인,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는 소녀, 그들 품으로 달려드는 2명의 소년과 가슴에 안긴 아이, 밑에서 노는 아이는 모두 알몸이고 무방비 상태이다. 오른쪽에는 철갑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기계장치 같은 총을 여성과 아이들에게 겨누고 있다.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신천군 일대에서 벌어진 미군 병사 민간인 대학살에 대한 뉴스를 듣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피카소가 그 사건을 몰랐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피카소는 한국을 방문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사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한 6.25는 그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었다. 스페인 내란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은 피카소에게는 대량 학살과 폭력을 증오하는 내용을 화폭에 담아 전쟁의 무의미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나키스트를 화폭에 담은 피카소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들, 국가, 종교, 자본과 같은 집단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불복종하는 용기 그 자체를 말한다. 아나키즘의 사상적 기초는 이성에서 출발한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아나키스트는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 피카소는 알몸의 여인들과 무장한 군인들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좌우 대칭 1:1 구도로 그렸다. 임신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무장한 군인들에게 말한다. 누가 이기나 한번 겨루어보자. 그들은 끈질긴 생명력, 억새풀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내가 이처럼 피카소와 한국전쟁 상념에 빠져 있을 때 가이드가 손짓을 하면서 일행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시계를 보면서 서둘러 주차장으로 가자고 했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었던 식당으로 가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선착장으로 갔다. 유람선이 생강의 시태 섬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가이드가 넌지시 나에게 말했다. 시태 섬은 파리 도시 발원지입니다. 기원전 52년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시태섬을 점령하면서 역사에 등장했고 갈리아 전기에 시태섬에 파리시족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리의 어원인 셈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침입했을 때도 시태섬은 센강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6세기 초 프랑크 왕국이 북쪽 라인강에서 남쪽 루아르 강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도 시태섬이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시태섬에는 노트르담 성당, 시립병원, 파리 경시청이 있다는 말도 했다. 센강의 유람선 관광 하이라이트는 에펠탑의 점등식이었다. 휘황찬란한 회전식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면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1시간 남짓 이 유람선 관광을 하는 동안 일행은 강변의 이국적 풍경에 탄성을 지르곤 했지만 나는 가이드가 지기를 시인이라고 소개한 말이 생각나서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피카소의 소개로 알게 된 화가 로랑생과 결별하게 된 시인 아폴리네르가 미라보 다리를 걷다가 연인과의 사랑을 회상하며 썼다는 미라보 다리 시를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흘러내린다. 내 마음 깊이 아로 새기리. 기쁨은 늘 고통 뒤에 온다는 것을.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남는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보자. 우리 발 아래 다리 밑으로 영혼의 눈길을 한 지친 물결이 저렇듯 천천히 흐르는 동안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남는다.